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JC & 컴퍼니의 대표이시고요, 변호사님이시고 회계사님이신 전총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청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전문가 서비스, 법률, 세무, 회계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의 또 대표 맡고 있습니다. 텍스 컨설팅이 위주가 되는데요. 텍스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결국은 뭐 개인들이 됐건 기업이 됐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텍스 이피션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가 뼈대가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아니면 미국에서만 프랙티스를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에 따라서는 단순히 어떤 법적인 스트럭처링 뿐만 아니라 여러 또 파이낸셜 프로덕트들, 뭐 라이프 인슈런스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 이런 플래닝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향하는 바는 뭐 원스톱 파이낸셜 플래닝에 관한 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네. 이력을 좀 살펴봤어요. 이력이요? 네. 제 이력. 네. 네, 그냥 대단하시더라고요. 로스쿨 과정을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마치셨다고 들으셨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 오케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로스쿨을 가고 싶었었고 원래도 그러면서 운 좋게 LA에 가서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모시고 일하던 미국 파트너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저하고 비슷한 커리어를 밟으신 분이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네가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100%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면 내년은 더 힘들 거고 후년은 더 힘들 거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까지 한번 해보자. 정말 힘들었긴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앓는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힘들었어요. 제 모토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그 뒤에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딜해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참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1차적으로는 좀 부딪혀보는 것도 많은 경우 나쁜 선택이 아니겠구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그런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도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누가 사실 진짜로 물어봤었어요. 이거 네. 다시 하라 그러면 할래?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도 늦은 나이에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참 웃기지도 않죠. 그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나고 나면 그게 본인에게 추억이 될 것이고 또한 잘했다라고 생각할 테니 지금 힘들더라도 한번 부딪혀봐라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변호사님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네. 저희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자가 미국 세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투자가 다들 미국에서 특히 절세와 어떤 은퇴 소득에 있어서의 좋은 솔루션이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우선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거죠. 패시브 인컴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텍스 이피션한 어떤 성격의 소득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애초에 세율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세금 면에 있어서 더 유리한 소득이라는 것.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레버리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 대상인 거잖아요. 특히 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그게 부동산 담보로 제공되다 보니 안정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자산 자체가 결국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추가의 서류상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소득 자체를 페이퍼러스,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실을 많이 일으킴으로써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부동산 투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는 명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로의 어떤 증여 상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전문 용어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통해서건 아니면 1031,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 다른 데 지출하는 데 쓰지 않고 또한 다른 투자 부동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벌어들인 그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도 계속 미루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데서는 캐피털 게인이죠. 양도 소득을 바로바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반대 부동산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솔루션이 있고 방안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커 나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그 부동산 언젠가는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월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역시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상속 자산으로서 넘기면 그간에 쌓인 양도소득 대상 금액 이월된 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자식들이 이걸 받았을 때 그걸 나중에 돌아서서 팔면 그 전에 양도소득도 다 없어지고 세금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sounds too good to be true죠. 적어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은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안이다, 미국에서. 하나의 예로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서 세금을 연기해가지고 절세하는 방법, 아까 스텝업 베이시스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로 아주 심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1세대 홍길동 씨가 10만 불을 주고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그 부동산이 이제 100만 불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100만 불이 된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이 100만 불에 대해서 90만 불만큼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네. 원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내겠죠. 네. 근데 다른 부동산,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 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디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불을 가지게 됐어요, 이분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근데 이 100만 불이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10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또 100만 불에서 1000만 불이 됐으니 900만 불만큼의 또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1000만 불이 된 부동산을 또 팔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1000만 불짜리.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르신이 돼서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의 원가는 얼마예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10만 불이었잖아요. 10만 불이죠. 네. 그러니 이분이 네. 만약에 이 1000만 불을 돌아서서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을 네. 팔아요. 네. 팔고선 다른 replacement property를 투자 안 한다고 가정해요. 네. 그러면 이분은 990만 불에 대해서 네.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 이거는 2월이지 면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그거 안 하고요. 1000만 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프로퍼티를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들이 가져간 1000만 불짜리의 부동산의 원가가 1000만 불이 된다는, 그게 스텝업의 컨셉인 거예요. 결국 그 말은 그 자식들이 상속을 다 받고 나서 다음날 돌아서서 이걸 팔아요. 그러면 1000만 불이겠죠. 1000만 불에 네. 팔잖아요. 양도세 얼마 낸다? 빵. 빵. 그 컨셉입니다.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래요. 이게 꽤나 오래된 그 법이고, 뭐 저처럼 이런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네.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목을 하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요. 네. 이 법을 바꾼다고 맞아요. 꽤- 그런 일 있었어요. 꽤 이게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했었는데 네. 바뀌지 않았고요. 네.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됐죠. 그러면은 변호사님,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국의 투자자들도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죠. 국적에 따라 또는 나의 어떤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럼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한국 법에서의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간주되는지, 어떤 식의 텍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에러 미니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이유는 자산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을 때 당연히 한국법상 제약 또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미국의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 갈아탔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031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의 세법이 그와 같은 미국의 세법 1031조의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 most likely 그건 과세가 될 텐데 그걸 피하기 위해 미국 법인의 형태로서 네.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소득세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공하는 혜택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사람들이 당연히 예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변고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면 미국에서도 과세가 돼요. 네. 한국인,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평생 증여 면적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증여했다가는 증여세가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변고가 생긴다. 그러면 과세에 대한 부분도 물론이고, 네. 그리고 또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뜨면 누군가에게 나는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나의 의사 자체를 법원이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것들 역시 외국인 투자에서도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일단 기본은 개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가장 bulletproof가 되는 것은 Foreign Grantor Trust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And US Entity. 네. 또는 둘 중에 하나 네. 정도는 하시는 게 아.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상황들을 네. 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트러스트 엔티티. 그럼 변호사님, 여기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보통 LLC로 하는 게 좋은가, S코퍼레이션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만약 변호사님께서 어떤 투자를 하신다. 그럼 LLC 방법이 선호될 수 있는지, S컵을 선호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엑기스를 말씀을 드려야겠네. LLC와 S코퍼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투자자는 미국인이라고 본다면 네. 개인이 어떤 투자 부동산을 내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엔티티를 활용하느냐인데요. LLC가 일단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LLC냐 S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S코퍼레이션의 장점은요, 수입에 대해서 결국은 둘 다 pass-through entity인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 세금을 내지 않고 네. 벌어들인 주주가 한 번 세금을 내는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우리가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은 어쨌거나 그 투자 대상 자산으로부터의 리스크를 법인선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리걸 프로텍션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단점은 이게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나중에 내가 또 이거 청산하거나 배당받으면 세금 두 번 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단점이었었는데 이걸 네. 피할 수 있는 게 LLC 또는 S코퍼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런 면에서는 한 번 텍스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둘 다 동일한데 차이는 S코퍼레이션은요, 내가 이렇게 패스트루 인컴으로 받는 소득이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 또는 메디케어 텍스라고 네. 하는 그 지금 현재 15.3% 추가 세금이 붙는데 그게 안 붙어요, S코퍼레이션은.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건데 똑같은 수입이 발생했어요. 부동산 아니고 그냥 일반 수입이라고 쳐요. 원래는 사업소득 또는 네. 근로소득, 나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LLC는 K1을 받을 때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S코퍼레이션은 그걸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 S코퍼레이션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소득은 네. 어차피 사업소득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돼요. 네. 그러니 이게 LLC를 통해서 K1을 받더라도 네. 똑같이 15.3%가 안 붙어요. 결국 LLC와 S코퍼레이션에 있어서 S코업이 제공하는 장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인디퍼런하다. 아. 그러면 남는 것은 S코업을 하면 어쨌거나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상법상의 여러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한 굳이 세무상의 혜택이 LLC와 S코퍼레이션상에 있지 않으므로 그냥 더 간편한 LLC로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겪으셨던 다양한 케이스 중에서요, 그냥 가볍게 기억에 남는 거, 그냥 에피소드? 그거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성공 사례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진 그런 전문성을 반영해서 가장 성공 사례였다면, 한국에서 온 말하자면 셀럽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러이다 보니 미국에 와서도 바로 어떤 미국의 유명한 텍스 플래닝 로펌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2년, 3년쯤 뒤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도와주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바뀐 어드바이저로서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데 과거의 거를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스트 포워딩 한 1년여에 걸친 IRS 감사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수정신고라고 하잖아요. 세무신고서를. 그 결과로 거의 150만 불 정도의 추가의 텍스 크레딧을 받은 거예요. 와. 어마어마?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건데. 엄청난데요? 그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하이 프로파일러가
같이 일하는 미국계 펌이 당연히 탑 클래스의 탑 티어의 그런 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뭐 경쟁력, 뭐 자랑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몰랐던 거는 결국은 인터내셔널 텍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의 소득, 미국에서의 소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의 탑티어 펌이잖아요. 그러니 특히나 인터내셔널 텍스, 특히나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사안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쪽에 대한 걸 알다 보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저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이런 그 국제 투자자분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유능한 회계사님과 한국에서 업무를 하시는 한국의 회계사님이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교집합처럼 예. 같이 텍스 플래닝을 해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정말 뚜렷하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플래닝을 해주시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잔충 변호사님 같은 분에게 의뢰를 하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너무나 정통하신 그런 회사에서 이러한 세금 혜택과 절세를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또 좋은 선한 일인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저희 성공익히 시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청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성공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 네. 내가 행복해지고 네. 내 행복이라는 게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거대 담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는 그 과정과 별개로 저와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 행복해지면 그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의 성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쭈르륵 막 얘기할 수 있게. 나도 전종 변호사님처럼 더 어그리시브하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체력이었어요, 체력. 체력. 체력이 대단하시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젊으세요.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운동이 비법이었던 것 같네요. 매일 운동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웬만하면. 운동하시는 브이로그도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낯간지러워서 처음에 찍은 그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런 거 1, 2, 3편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디어 고갈. 이걸 언제까지 이런 걸 해. 그렇게 막 고민되는 중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좀 컨텐츠가 방향이 바뀐 건데. 근데 변호사님 채널은요, 굉장히 알차요. 근데 뭐 지금 대표님께서도 여러 실제 시행을 하시잖아요. 같은 고민이에요. 근데 또한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잖아요.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그럼 2부에 강의를 해야지.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